안녕하십니까. 법고대통의 지광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 이 세상의 구조나 광활한 우주의 구조나 세포들의 세계나 원자의 세계나 다 이게 일관된 어떤 체계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한 걸음 한 걸음, 그리고 한 마디 두 마디, 그리고 또 정말 생각 하나하나가 전부 다 중요한 거라는 것을 공부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동네에서도 뭐 있어요? 통반장 있어요, 없어요? 네, 그래. 통반장이 다 있어요. 그런데 통반장이 문제가 아니라 아주 미물 중생들의 세계도 우리가 그런 얘기 자주 하잖아요. 개미들에게도 뭐가 있다? 왕개미가 있고, 벌들에게도 뭐라? 왕벌이 있어요. 사슴들에게도 사슴왕이 있대요. 그리고 백수의 제왕 라이언 사자도 있고요. 다 이게 전부가 다 시스템, 체계가 되어 있어요. 소립자의 세계에도 가운데는 핵이라는 게 있잖아요. 핵. 그래서 우리가 얘기할 때 정권의 핵심부 이러잖아요. 그죠? 외곽으로부터 이렇게 안으로 들어오면 들을수록 어떤 체계가 다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계속 올라가야 돼요. 한 단계, 두 단계 올라가야 돼요. 이 광활한 우주가 어떤 시스템이에요. 일미진중 함시방이라 터럭만한 세계로부터 광활한 우주의 일까지요. 왜냐하면 무엇인지 간에 이 광활한 우주에 있는 무량한 존재들은요, 정말 일인자, 우리가 그러니까 참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언젠가 말씀드렸지만 이상한 마음이 있거든요. 뭐냐면 끊임없이 넌 앞으로 나가라, 앞으로 나가라. 내 마음 가운데 명령을 내리는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그런 마음 있잖아요. 그러니까 금메달 따려고 그냥 노력을 하시고 말이죠. 그런 게 있어요. 계속 우리가 한 걸음 두 걸음 나가지 않으면 안 되는 숙명적인 명령이 마음에서 계속 끊임없이 이렇게 울려 퍼지고 있어요. 앞으로 나가라, 금메달 따라, 일인자 돼야. 설령 자기가 그렇게 못했다, 금생에 못했다고 치세요. 그러면 되는 거 아니? 그 정언 명령, 그 명령이 내 생으로 계속 연결이 돼요. 그래서 언젠간 우리가 꼭 부처님이 되게 돼 있어요. 언젠간 완전자가 되게 돼 있어요. 일인자가 되게 돼 있고, 이건 영원을 흐르는 모험이에요. 영원을 흐르는 모험이라고요. 계속 앞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 중요한 게 있어요. 개미들에게도 왕개미가 있고 벌들에게도 왕벌들이 다 있는데, 그러니까 이 우주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헐렁헐렁하지가 않아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스스로 아이들에게 뭐예요? 열심히 공부해라 그러잖아요. 자기들은 물론 공부를 안 하지만 말이죠. 근데 사실 우리 마음 가운데 정말 끊임없이 바르게 살아라, 열심히 살아라, 정진하면서 살아라, 이런 부추김이 항상 작용하는 거예요. 근데 이와 같은 부추김에 부응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 아니? 이건 우주적인 차원의 광활한 우주의 근본 도리가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부응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 아니? 여러분이 아무 일 없을 것 같지만 내 마음 가운데서 너는 왜 그 모양이냐? 이런 징계의 목소리가 함께 들려옵니다. 이건 누가 야단치는 건 아니에요. 내가 노력하지 않는다고 그래가지고 무슨 노력하지 않는다고 그래가지고 무슨 누가 나를 감옥에 집어넣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내 마음 가운데서 넌 앞으로 나가야 돼, 끊임없이 발전해야 돼, 바르게 살아야 돼, 이런 이 천하를 부처님 말씀에 따르면 이 천하의 육종진동, 이 천하를 다 진동하는 그러한 그 영혼의 목소리, 그게 바로 부처님의 육성이래요.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명령을 내리시는 거예요. 앞으로 나가라,
영원으로 나가라. 영원 그 자체가 될 때까지, 무한이 될 때까지 끊임없이 우리가 앞으로 나가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 명령을 우리가 거부할 것 같으면요, 어떤 문제가 오는 거 아니? 내 마음 가운데 채찍을 날리는 존재가 있어요. 이건 누가 사실은 세상에서 엄마가 시키는 것도 아니고 아버지가 시키는 것도 아닌데 내 마음 가운데 내가 스스로 뭔가 하니 이게 나는 좀 이게 문제가 있는 인간이구나. 내 마음 가운데 뭔가 가책, 이 가책이라는 책은 채찍질이란다. 채찍. 내 마음 가운데 채찍을 날리는 그런 존재가 있어가지고 어떤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 부처님은 자비로우시니까 한 번, 두 번 이렇게 할 때까지는 뭔가 내 마음 가운데 그냥 넘어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런 게 쌓이고 모이게 되면 어떻죠? 그것이 양심의 가책으로 뭔가 나타나다가 그것이 쌓이고 모이면 몸에 마음에 뭔가 문제가 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질병으로 아니면 뭔가니 쓰러 나 같은 놈이 스스로가 스스로를 뭔가 하니 자책하고 자학하는, 자기를 경멸하는, 나아가서는 자신감을 잃게 되는 거예요. 자신감을 잃게 되면 어떤 결과가 가져오는 거 아니? 자신감을 잃게 돼버리면 이게 문제가 심각한 것이 매사에 어디 가더라도 경쟁력이 떨어지고 우리가 하잖아요. 뭐 우리나라 상품은 경쟁력이 떨어진다 우리 많이 하잖아요. 그래 그런 얘기 해야 해요. 그런 얘기 합니다. 그러면 점점 지지분이 나면 이 친구들은 서서히 뭔가 하니 그런 마음들이 자라가지고 에이 나 같은 게 뭐 이러면서 주먹을 쓰기도 하고 자기도 모르게 자기 스스로를 불행의 나락으로 굴러 떨어지게 만드는, 그래서 이 세상에서도 그를 뭔가 하니 범죄자라고 부르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게 되는 거예요. 그 시발점은 마음에 있어요. 마음이 모든 일의 주인이니까. 그러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이 우주 만유의 존재는 그렇기 때문에 전부 다 체계적으로 돼 있어요. 어떤 부원이 있으면 부원에 계장 있고 계장에는 과장 있고 과장에 국장 있고 이사가 있고 뭐 사장 있고 쫙 이렇게 나라에도 무슨 조금 국장 있고 무슨 차관 장관 있고 대통령 있고, 그럼 또 나라는 또 무슨 이게 아무렇게나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국제법이라는 게 있어서 그 나라가 잘못하면 우리 동양에서는 우리나라 중국의 중국의 눈치를 봐야 되고 그래 안 그래요? 미국의 눈치를 봐야 되고 끊임없이 여러 나라 주변을 살펴야 되고, 그래서 국제법이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북한이 자꾸만 미사일 쏘고 핵실험하고 하니까 유엔이라는 시스템, 유엔이라는 시스템이 있어서 전 세계적으로 가서 무슨 폭격을 해서 전쟁을 하는 건 아니라도 무역으로 제재를 해요. 사실은 무역 제재가 무섭거든요. 교육을 못하게 하니까 음성적으로 말이죠. 북한을 계속 제재하잖아요. 이 시스템이 돼 있는데 부처님 말씀에 따르면 색즉시공 공즉색이니까 우리가 사는 세계도 이렇게 내 마음의 저 원천적인 세계로부터 이 광활한 부처님 세계로부터 인간의 세계까지 보이는 세계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도 철두철미한 체계로 돼 있대요. 그게 보이지 않는 세계도 엄정한 체계로 돼 있다는 거예요. 우린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 있어? 이게 아니에요. 반야신경에는 원리 전도 몽상이라 너희들이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자꾸만 까불면 안 된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 그 부처님께서 하셨잖아요. 너희들의 가슴에 맥동치는 맥박의 소리 들어보래요. 근데 저는 예전에 스님 되기 전에는 그 사실을 잘 몰랐는데 70억 인구 가운데 여러분 병원에 가면 어떡한다 그래서 병원에 가면 의사 선생님 제일 처음에 뭘 대보지? 청진기를 대봐. 청진기로 뭘 듣는데? 맥박의 소리를 들어요. 심장의 박동음을 듣는데 너무 놀라운 게 70억 인구가 맥박의 박동음이 딱 72번으로 고정이 돼 있다는 거예요. 70억 인구를 딱 뱃속에서 나올 때부터 72번으로 맥을 딱 치고 있거든요. 리드미컬한 거예요. 너무 무서운 거야. 72번이 문제가 아니에요. 72번이 문제가 아니라 뭐예요? 맥박도 72번이고 호흡도 18번이에요.
찍혀 있어요. 붕어빵처럼. 그게 장난 같으세요? 장난이 아니에요. 얼굴 모양은 약간 저렇게 좀 찌그렁방탱이도 있고 이렇게 좀 이쁘게 생긴 보살도 있지만 판은 같잖아요. 눈은 두 개고 콧구멍은 두 개고 그래 안 해요. 완전히 이게 판이에요. 조금 약간의 이쁘고 믿고의 차이는 있지만 그럼요. 일정해요. 일정 하나로 결정돼 있다 이거예요. 일정. 우리가 아무렇게나 산다는 게 그러면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은 이렇게 하나로 딱 찍어놓은 걸 하나님이 찍어놓았다고 말해도 그렇게 말해도 뭐 상관없어요. 부처님이든 어쨌든 간에 누군가 있잖아요. 어쨌든 간에 그런 어떤 존재가 있잖아요. 보이지 않는 존재. 워낙에 거대하면 보이지 않거든요. 워낙에 거룩한 존재들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거든요. 부처님 말씀에 따르면 내가 내 마음이 거룩해지면 그와 하나인 마음이기 때문에 그를 볼 수 있대요. 그러니까 우리 기도 중에서 현전과 앞이라 부처님을 진짜로 뵙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진짜 정말로 부처님 말씀에 따르면 이 지상도 이렇게 체계적으로 딱딱 시스템으로 다 짜여져 있잖아요. 무슨 통반장, 이장, 면장서부터 쫙 이렇게. 허공계도 똑같아요. 이게 텅 비어 있는 것 같지만 쫙 있는데 근데 우리가 뭐예요? 너무나 안타까운 게 허공이라는 게 이 눈에 보이는 세계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흔히 야, 뭐 허공에 뭐가 있냐? 웃기지 마.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부처님 말씀에 따르면 그거는 너희들 잘못이지 부처님 잘못이 아니래요. 너희들은 기껏해야 3차원적인 눈밖에 가지고 있지 않대요. 근데 제가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자, 제가 자주 그런 얘기죠. 자, 부산 해운대 앞바다를 떠올려 보세요. 해운대 앞바다 보여 안 보여? 해운대 앞바다 보이잖아요. 그러면 그 해운대 앞바다 뭐 과거에 찍어놨든 아니면 지금 보이든 뭐 상관없는데 그러면 지금 이 눈은 멀쩡하게 살아있는데 이 눈으로 보이는 게 아니라 뭔가 다른 눈으로 보이는데 그러면 그 눈은 무슨 눈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마음의 눈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마음의 눈입니다. 이렇게 얘기해. 마음의 눈입니다. 근데 어쨌든 마음의 눈이건 뭐의 눈, 신령스러운 눈이건 뭐건 간에 어쨌든 있는 건 분명하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뭐가 보고 있잖아. 뭐가 보고 있지. 사실은요. 요즘에 무슨 IoT, Internet of Things, 사물 인터넷이라거나 뭐 유비쿼터스니 전부 다 이게 모든 그런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모든 물건들, 컴퓨터라거나 무슨 테이프 레코딩이라거나 뭐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인간의 몸 가운데 있는 그런 능력들이세요. 영화라거나 영상이라거나 이런 말 한마디, 생각 하나, 행동 하나가 다 체크가 되고 있어요. 부처님께서 계속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시면서 너는 왜 그 모양이냐? 너는 그 따위냐? 이래도 그렇게밖에 못하냐? 말은 왜 그렇게 정성스럽게 못하고 함부로 막 하냐? 여러분들 사실은요 우리가 장난이 아닙니다. 지옥, 악귀, 축생, 아수라, 인간, 천상, 성문, 연각, 보살풀 우리가 영원히 될 때까지 우리가 무한이 될 때까지 우리가 정말로 절대 상대가 없는 절대자의 세계에 들어갈 때까지 아니면 신도 좋고 부처님 될 때까지 이와 같은 내 마음 가운데 육성은 계속 끊임없이 울려 퍼지게 돼 있어요. 감옥에 갈 정도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 사람은 실제 사회에서 감옥에 갈 정도는 아니라 합칩시다. 그러면 그 사람은 저 밑바닥에 비리비리 기어다니는 그런 미물중생처럼 살다가 끝을 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무슨 대통령이 되고 왕이 되고 옛날에 그러잖아. 큰 부자는 하늘이 된다. 다 이게 시스템. 너는 전생에 공덕을 많이 짓고 하는 걸 보니까 돈을 써도 많은 사람들이 베풀기도 잘하고 잘하는데 그럼 너는 금생에 암흑의 재벌 뱃속으로 들어가. 그게 인연법이라는 거예요. 인연법이라는 거예요. 너는 가만히 보니까 남의 거 훔쳐먹고 말이야. 남의 거 횡령하고 배임하고 너는 아주 애가 못됐다. 너 저기 말이야 태백산 밑에 하늘아래 첫 동네 김씨네 집에 똥개 세 번째 딸로 들어가 이렇게 되는 거야.
이게 다 그런 시스템으로 딱 웃을 일이 아니에요. 사실은 이게 굉장히 심각한 일이야. 이 중에도 잘못되면 이제 뭔가 뺑긋하면 이게 문제가 있거든요. 실제로 그래요. 진짜로 그래요. 제가 우스갯소리라고 우스꽝스럽게 얘기하지만 실제로 똥개 세 번째 딸로 오는 그런 존재가 있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럼요. 너는 아무래도 말이야 금생에 좋게 내보내고 좋게 한번 살아보라고 했는데 하는지 형편없다. 그러면 정말 너무 극악하면 지옥을 가거나 아니면 아프리카 너무 살기 힘들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막 텔레비에 나오죠. 막 파리가 눈에 붙고 그냥 막 먹을 게 없어서 말이죠. 실제로 그런데 태어나야 거기도 생명체가 태어나잖아요. 더 못하게 된 민물중생 개미를 보내고 이 화엄성 중 허공계에 있으면서 이 무량한 존재들이 전부 다 체계가 질서정연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부처님의 거룩한 힘이 우리의 바로 위에 하늘나라 팔부신장들 사천왕들 절에 들어가면 사천왕이 있다고 그랬죠. 그 사천왕들이 장난이 아닙니다. 사천왕들이 눈을 부릅뜨고 있으면서 너 정말로 함부로 살면 안 돼 이렇게 딱 얘기하는 거예요. 사천왕 도리천 야마천 도설 쫙 10대 왕의 성중.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정말 길을 걷더라도 허공에 이게 아무것도 없고 텅 비어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마음을 좀 부수기 위해서 제가 스님이 오늘 허공계에 계신 화엄성님들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걸요 그 기도에 얼마나 정성이 들어가 있냐 아니냐 정말 마음이 정성스러운 거 아닌가 여러분의 마음을 다 들여다보는 그런 존재가 있대요. 야 이거 정말 무서운 거.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 말씀에도 그런 얘기 해야 안 해요. 낱말은 뭐라? 새가 듣고 반말은 누가 듣는다? 쥐가 듣는다. 그런 말 해야 안 해요. 실제로 그런 게 있어요. 이게 장난이 아니야. 제가 지금 항상 여러분이 제가 무슨 얘기하면요 장난으로 듣는데 장난이 아니야 이게. 여기 다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것도 얘가 참 정성스럽구나. 그 옛날에 어르신들이 지성이면 뭐라? 감천 이러잖아요. 진인사 뭐라? 대천명. 장난이 아니에요. 하늘은 스스로 잘 돕는다. 이런 따위의 얘기들이. 그게 무슨 뭐 장난으로 여벌로 만들어 놓은 게 아니에요. 근데도 사람들은 그게 에이 뭐 안 보이니까 뭐 그러다 큰 코 다치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뭐 잘하건 못하건 다 종교 성직자들이 다 있어서 계속 그런 스타일의 얘기를 하는 거죠. 함부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서 또 이제 열심히 잘 살고 그러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베풀고 펼치고 그러면 어떻게 되죠? 마음이 가벼워지면 뜨잖아요. 공덕을 많이 짓는 거예요. 내가 노력해서 잠깐만 남에게 베풀고 펼치고 그러면 마음이 가벼워질 거 아니에요. 천사같이 된다니까. 그러면 100년이 하륜별, 여긴 100년도 못 살지만 100년이 하륜별, 1000년이 하륜별로 그런 데 가는 거예요. 그 다른 종교에서는 그런 걸 뭐라고 그러죠? 그런 걸 이제 천당 간다고 말해요. 근데 불교는 천당 가는 것도 별 볼일 없다고 하지만 어쨌든 간에 지금보다 우리 인간보다 더 나은 세계니까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는 천당이 아니라 뭐라? 성불이에요. 강남구 그러면요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강남구청장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강남구를 가호하는 신장님이 계시대요. 서울시 그러면 서울시를 가호하는 신장님들이 계시대요. 대한민국 그러면 대한민국을 가호하는 신장님이 계시대요. 여러분들 가문마다 다 맥이 있어서 가문에 수호신장들이 있어요. 수호령, 배우령들이 다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존재 있어요. 옛날에 아이 낳으면 삼신할미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장난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자꾸만 바르게 살고 힘차게 살면요 신장님들이 강해집니다. 조상님을 잘 모시면 조상님의 힘이 강해지고 더 강한 신장들이 그 가문을 옹호해요. 그 제사가 또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요 장난이 아니에요. 이걸 아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삶을 살아가시면서 정말로 보이지 않는 세계. 여러분 저는요 능인선을 이렇게 만들고 이끌어오면서 정말 보이지 않는 세계 영혼들 영가들 여러분의 정말 어떤 분은 그러잖아요. 스님 저는 여기 능인선 와보기 전에 우리 시아버지가 돌아가신 시아버지가 여길 꿈에서 데려와서 먼저 봤습니다. 이런 분들도 많이 계시고요. 실제 사실이에요. 진짜예요. 천우신조라.
하늘도 도와주고 귀신도 도와줘야지 일이 돼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 정도 꼭 신장님들의 세계에 대해서 명심을 하시고 항상 살아가신데 내 발걸음 하나 말 한마디 생각 하나도 경건하게 조심스럽게 많은 사람들에게 내 말이 남에게 영향력을 행사하잖아요. 나의 생각이 영향력을 행사하잖아요. 허공계까지 들려요. 나의 행동거지가 다 주변 사람들에게 그 다음에 신장님들이 다 보신단 말씀이에요. 아시겠죠? 정말 이 화엄성중 기도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마장을 막아주시고 번창을 도모해주는 결정적인 기도예요. 아시겠죠? 자, 그럼 이 정도의 질문을 받겠습니다. 박수, 박수. 자, 네, 우리 보살님, 네, 씩씩하게 질문해 보세요. 네. 예, 안녕하세요. 네, 네, 고맙습니다. 저는 네. 얼마 전에 발표된 일본 교과서 문제에 대해서 여쭙고 싶은데요. 아, 네네네. 예, 이미 일본의 초등학교 교과서에는 그래요? 울릉도와 독도가 일본 국경으로 그려져 있다고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독도를 일본 영토라고 주장하는 내용을 담은 사회과 교과서가 검정돼서 최종 확정되었다고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내년부터는 일본의 초등학교 5, 6학년 전원이 네. 독도를 일본의 고유 영토이며 한국이 불법 점령하고 있다는 교육을 받게 된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불과 얼마 전에 한일 정상회담이 있었는데 네. 며칠 되지 않아서 이런 발표를 듣게 되니까 뒤통수를 맞은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네, 네. 화가 나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하는데 일본은 도대체 왜 이러는지 또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네. 스님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박수. 고맙습니다. 네, 좋으신 질문이세요. 정말 우리가 답답할 때 있잖아요. 내가 별로 잘못한 것도 없는데 옆에 친구들이 나의 인권이라거나 나의 무슨 권리라거나 이익을 침탈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마음이 아프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싸움을 하고 개인적으로는 싸움을 하거나 뭐 그럴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언성을 높이거나 근데 이게 나라와 나라 사이는 이게 상당히 문제가 되는데요. 여러분이 이제 이걸 한번 지정학적인 측면으로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일본에 가서 좀 살아보신 분들 또 일본에서 지내보신 분들은 이런 말씀을 하세요. 제가 이제 일본에 갔을 때도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제일동포들에게도 뭐냐면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잘 살아요. 그죠? 명치유신 때부터 빨리 그냥 이렇게 재빨리 열강에 동참을 해가지고 제도를 명치유신 그러잖아요. 제도를 바꿔가면서 아시아에선 유일하게 이제 선진권으로 먼저 편입이 됐어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가요. 지속적으로 지진이 나고 지속적으로 재앙이 오는 거예요. 매일 삶을 살면서도 뭔가 하니 덜덜덜덜덜덜 이 땅이 울려요. 땅이 울려.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있는 거 아니? 저 먼 과거로부터 일본 사람들은 마음 가운데 이른바 말하면 불안감이 항상 있어요. 땅이 갈라질 때마다 사람이 몇천 명, 몇만 명씩 죽기도 하고. 거기다가 쓰나미가 와가지고 후쿠시마 원전 터져죠. 지금도 그게 아직 해소가 안 됐잖아요. 이렇게 불안해하는 국민들을 말이죠. 이해가 안 가는 것도 아니지만 우리나라 입장으로 너무 답답하고 괴로운 거예요. 이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막 불안해하는 사람들을 갖다가 불안해하는 국민들을 갖다가 하나로 묶으려면 어떻게 했어요? 하나로 묶으려면 뭔가 그렇죠. 하나로 묶으려면 지금 일본은 한 20년 동안 일본 경제가 아주 나빴어요. 이른바 말하면 우리가 옛날에 뭐 있었습니까? IMF 있었던 것처럼 말씀이죠. 일본 경제가 전 세계적으로 잘 나가다가 그냥 일본한테 미국의 전 세계적인 경제 여건으로 그냥 막 20년간 완전히 떡이 돼버렸죠. 그리고 일본 사회 자체가 굉장히 요즘에 어려워요. 아베노믹스에서 만일에 좀 나아진다고 하지만 아직 어려워요. 대학교 나와도 우리나라 비슷한 게 취직도 못한 애들이 너무나 많고 사는 환경이. 일본 동경 가보셨습니까? 옛날에 저는 어렸을 때 청파동 부근에 살았었는데 청파동에 일제시대 때 적산가옥이라서 일본 사람들이 살던 집들이 많이 있어요. 동경 뒷골목에 가면요, 걔네들은 집에다 치장을 안 해요. 우리나라는 뭐 집을 좋은 집 지으려고 애를 쓰는데 집을 전부 다 판잣대기 건물로 그냥 있습니다. 왜냐? 언제 깨질지 모르니까.
집에다 치장을 안 해요. 그리고 아주 검소합니다. 은행에다 돈을, 그러니까 일본은 은행에 이자가 제로잖아. 이자가 제로. 그 돈 가지고 막 다른 나라에 뭐 이자놀이 하다가 그냥 멍잡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언제 올지 모르는 날들에서 아주 대단히 내피합니다. 잘 쓰질 않아요. 은행은 막 돈이 넘쳐나지만. 그러니까 얘네들이 항상 뭔가 위기의식 가운데 사니까 이걸 묶으려면 뭔가 아니 국수주의, 이른바 말하면 우경화라고 그러잖아요. 뭔가 어떤 공격의 대상이 필요하다니까요. 독일하고는 또 좀 달라요. 근데 한때 이 친구들이, 그것도 분명히 침략 전쟁이잖아요. 자기들이 잘못한 거, 이른바 말하면 그런 논리거든요. 한국에 들어온 것도 한국이 미개하니까 들어와서 우리가 한국을 발전시켰다, 이런 논리 쓴다니까요.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또 그것들이 합리화시킬 수 있는 여건 같은 게 있는, 뭐 그런 얘기가 있을 수 있는 게 뭐냐면, 그때는 우리 한국이 막 열강에 침탈당하던 때 아닙니까? 정말 일본 친구들이 나쁜 거지. 한국에서 너무너무 나쁜 짓을 많이 했으니까. 근데 그렇게 합리화시키는 거예요. 여러 가지로. 한때는 아마 지배를 했잖아요. 36년간 지배, 36년 한 세대입니다. 그때 지도를 다 만들었어요, 자기들이. 한국도 자기 속국입니다. 독도도 자기 땅이고 다 자기 땅처럼 해놓은 거예요. 일본 식민지니까. 열강의 식민지 시대, 제국주의 시대 있었잖아요. 완전히 뭐 영국이 뭐 전부 다 불란서가 무슨 독일이 유럽 저 뭡니까 아프리카 아시아 막 다 쓸고 들어왔었잖아요. 그때 제국주의 시대는 임페리얼리즘. 우리 한국도 자기들인데, 그러니까 이 친구들은 자기들 논리로 옛날에 영국도 해가지고 다 식민지 했었지 않냐 이거죠. 그리고 니네들 지금 뭔거 아니 거기 섬 나라 가지고 있는 거 그죠? 아프리카가 미개국이니까 자기들도 뭐 아프리카에 있는 남태평양에 있는 섬들 짓게 아직도 많거든요. 근데 이걸 우리나라는 독립했잖아요. 카이로 선언에 보면 뭐라고 하니 일본이 침략으로 차지한 모든 영토는 반환한다고 그랬단 말이죠. 그럼 그걸 반환해야 되는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전 세계적으로 36년이 우리나라를 지배하다 보니 30년 동안 지배하다 보니까 지도를 아직 바꾸지 않은 데가 많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독도를 세계 나라에서 아직도 독도가 일본 땅이라고 가르친 나라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다니까요, 그게. 이미 우리는 해방되고 1945년 해방되고 우리는 독립국인데, 우리나라가 지금 사실은 지금 말이죠. 우리나라가 참 안타까운 게,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알려지기 시작한 건 뭐 강남 스타일이니 뭐 해가지고 근자잖아요. 세계적으로 우리가 발언권을 높이기 시작한 게 얼마 안 됐잖아요. 어려운 나라였거든요. 점차로 개선돼 갈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가까운 나라인데 우리하고 일본하고 사이에 이게 지금 무역의 어떤 양이라거나 이게 결코 뭔가 아니 소홀할 수 없는 관계이긴 해요. 왜냐면 우리나라 기간 산업에 상당히 많은 부분의 근본적인 어떤 기계공, 일본은 독일의 영향을 받아서 기계공이 발달했거든요. 우리나라 물건은, 일본은 참 이게 생각해야 할 게 100년 된 회사, 막 오래된 명치유신 때부터, 그러니까 기계 산업이라거나 이런 게 아주 발달해 있다니까요. 강소기업들이 많아요. 중소기업이 아니라 강소기업들. 우리나라하고 계속 뭔가 이게 유대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게 안타까운 거니까. 지금 뭐냐면 일본이란 나라는 사실은 경제도 그렇고 자기 자신들이 이제 옛날 한번 자기들 어떤 그런 걸 해보고 싶은 거예요. 근데 독일은 뭐냐면 계속 자기들이 유대인 학살하고 이런 것들을 잘못했다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지금 계속 이렇게 나가다 보면 참 안타까운데, 이제 이렇게 되다 보면 중국도 뭔고 아니, 그죠? 중국도 이게 아주 미묘해요. 중국도 난경 학살 사건을 30만 명 일본에 와서 죽였다고 공식적으로 시진핑이 얘기하고 말이죠. 그런데 이 한국은 샌드위치가 돼서 가운데 끼어가지고 미국하고도 관계가 깊으면서 또 중국하고도 관계가 깊잖아요, 그죠? 그럼 미국은 일본을 또 지원한다고요. 엊그제 신문에 나왔잖아요. 만일에 중국하고 일본하고 문제가 있으면 우리는 일본을 지원하겠다. 미국의 국무장관이고 국방장관이 실제 그랬다니까요. 아주 미묘한 그런 사태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일본은 왜냐?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뭐죠?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뭐라? 미국은 또 뭐라? 일본이 필요하거든요.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지금 지구도 뭐냐면 이게 뭔가 패권주의라고 할까? 뭔가 우방을 이 지구를 통제하기 위해서는 뭔가 미국이라거나 중국이 아직까지는 미국의 말을 거슬리지는 못하잖아요. 근데 이게 점점 이렇게 가다 보면 아마 이게 지구에서도 뭐가 문제가 나지 않을까? 여러 가지로 가다. 자기들 억지하겠지만은 뭔가 하여간에 그런 패권주의 때문에 이렇게 오고 그 나라마다의 뭔가니 자기들의 국민을 통제할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 때문에 지금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우리가 계속해서 뭔가 어렵더라 하더라도 어렵지만 이게 계속해서 우리나라 국민들이 좀 안타깝긴 하지만 정말 지난날의 그 수치스러운 날들 때문에 이런 일들이 계속 벌어지는 건데 이럴 때일수록 뭔가 강경하게 우리가 뭔가 마음과 몸을 다해서 우리 배달계례가 투철하게 뭉치고 단결하고 더욱더 노력하고 이래서 뭔가 일관된 목소리를 내고 이렇게 가지 않으면 안 되는 그래서 자꾸만 가다 보면 이제 점점 뭔가 어떤 해결책이 나오는 그런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인 거예요. 왜냐하면 중국도 있고 여러 가지가 얽혀져 있으니까 이게 지금 사실 풀기 쉽지 않은 그런 그 외교적인 문제. 일본 내부에도 국민들을 통제하는데 국민들을 교육시키는데 그렇잖아요, 그죠? 우리가 뭐 잘못했다 뭐 이렇게 하면 국민들은 어렸을 때부터 그런 심리를 심어주고 싶지 않은 일본인들의 속성이란 말이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죠? 여러 가지 얽혀 있으니까 이건 과거에 이제 우리나라가 점점 힘이 강해지면 또 이제 여러 가지 또 이건 힘의 국력에 비례하는 그런 게 있거든요. 아시겠죠, 그죠? 점점 중국도 있고 전 세계적인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뭔가 하니 이게 또 북한도 있고 거기다 또 북한도 있잖아요. 남한도 있잖아요.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얽혀가지고 앞으로 뭔가 이런 것들이 파국으로 나가지 않고 갈 수 있는 계속하다 보면 자기들도 말이죠. 아쉬운 점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요. 아시겠죠?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다 외교적인 차원의 문제들이 다 슬기롭게 풀어져 가면서 서서히나마 어떻게 어떤 그런 물길을 잡아가지 않을까 하는 게 제 소망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네, 그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네, 질문해 보세요. 네. 제 친구가 결혼한 지 20년이 되는데요. 네. 시어머니가 좀 낭비벽이 심하셔서 명품 좋아하시고 옷 좋아하셔서 그런 분들 계세요. 예, 1년에 한두 번씩 뭐 좀 큰 사고를 치시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도 뭐 좀 카드 돌려막기 하다 정 안 되시니까 한 1,000만 원 정도 되는 돈을 남편을 통해서 이제 요구를 해온 모양인데 지금까지 뭐 결혼해갖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돈을 해드린 게 수 없이 많은 모양이에요. 네네. 근데 이제 남편은 그 착해서 시어머니한테 뭐라고 싫은 소리 못하고 또 이 친구가 불만스러워하는 걸 오히려 이제 야단을 치는 모양입니다. 네네. 그래서 남편하고도 사이가 안 좋고 또 이제 이런 일이 계속될 텐데 어떻게 하면 좋은지 참 많이 고민스러워하더라고요. 친구 얘기 아니라 보살님 얘기 같아. 자, 박수. 네, 고맙습니다. 네. 그런데 참 지금 여기 보면 보통 보살님이 30대 40대면 시어머니나 친정어머니들 대체로 한 60대 70대 이렇게 되실 거 아니에요. 그래 안 해요? 요즘에 60대 70대도 젊어요 안 젊어요? 젊어요. 제가 보니까 30대 중반 후반 돼봤자 보살님들이 한 60대 초반 중반 되는데 60대도 젊으시더라고요. 그리고 60대 분들도 뭐냐면 몸을 잘 가꾸시니까 한 50대나 막 그렇게 젊게 보이시는 분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사회 세태가 그러니까 이분들도 뭔가 아니 대체로 그렇거든요. 이게 사회적 어떤 사회 심리하고 뭐 전혀 일탈된 얘기가 아닌데 왜냐하면 그 대체로 건강 관리도 잘 하시고 그리고 또 이 사회가 뭔가 아니 명품 사회다 보니까 그리고 또 나이가 드시면 아들, 딸들 다 이제 출가하고 이제 시간이 남고 그러시니까 그분들도 뭐예요? 뭐 쇼핑이라거나 친구들하고 놀다거나 뭐 이러다 보면 젊은 분들이 무슨 겪는 그러한 어떤 우울증이라거나 뭐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겪으시는 분이 많이 계세요. 한 40, 50대도 우울증이 많이 걸리신다는데 제가 보면 그러니까 이제 그 나이 드신 분들이 서로 마음이 안 맞고 그러면 우린 도저히 이해가 안 되지만은 60대 후반 초반 막 중반 이렇게 되면 황혼이혼을 하시잖아요. 그리고 우리도 복지관을 운영하고 그러지만
저 무슨 마을회관이나 무슨 뭐 노인정이나 뭐 이런데 등등 이런데 보면은 여러분들 우스운 얘기 같지만 옛날에 뭐 교회나 성당들을 연회당이라고 그러는데 요즘엔 할머니 할아버지 연회당이에요. 할머니 할아버지. 나이 드신 분들 모여가지고 서로 외로우니까 서로 뭔가 같이 보듬겨 안고 그렇게 놀기도 하고 그럽니다. 근데 마음이란 게 이게 참 묘한 게 정말로 해리스 여인 사건이라고 옛날에 찰리 채플린의 그 공연 상대가 있었는데 유명한 얘기인데 나이가 보니 90이 넘어 돌아가셨을 것 같아. 근데 자기 딸내미가 70대인데요. 그 엄마인 해리스 여인을 갖다가 이제 이렇게 왜냐면 60대인가 그때 척추가 다쳐가지고 휠체어 신세를 지게 됐어요. 근데 40대 초반밖에 안 된 마크라고 하는 그런 이른바 남자 간병사죠. 그러니까 휠체어를 끌고 다니는 이 90대 여인이요. 자기가 옛날에 찰리 차플린의 공연상 되게 유명한 배우였었어요. 나이가 들었지만. 그래가지고 이 여자가 뭐가니 기자회견해가지고 90대인데도 내가 마크하고 40대하고 손주도 아니지. 나 결혼하겠다 이렇게 그냥 공표를 해버린 거예요. 90대가 40대하고 어떻게 결혼을 해요? 여기 나이 드신 분들은 기대하시라 개봉박두야. 이거 참나 기가 막힌 게 나도 깜짝 놀랐어요. 미국 신문에 나왔었어요. 근데 어떻게 됐는 거 아니? 딸내미가 그 마크란 놈이 사기꾼이다. 우리 엄마를 꼬드겨가지고 결혼하게 되면 재산 이게 배우였으니까 인세도 나오고 뭐가 나오는 게 많은가 봐. 1년에 수입이 꽤 많은가 봐요. 재산도 뺏어가려고 탈취하려고 그랬다. 그래가지고 고소를 해가지고 재판이 붙었어요. 그랬더니 재판이 붙었는데 딱 이 여자가 또 기자회견을 자청했어요. 내가 60대 초반에 척추가 다쳐서 남녀의 운우의 정, 남녀의 만남을 전혀 잊어버리고 살았는데 마크가 내게 와서 새로운 인생의 찬연한 나라를 열어줬다는 거예요. 나는 뭐가 뭔지 모르지. 난 잘 모르겠어. 새로운 찬연한 나라를 열어줬다는 거야. 90살 잡수인 할머니에게. 와, 놀랄 노짜다 정말로. 그래서 내가 마크하고 결혼 안 하면 누구하고 결혼하겠냐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소송이 끝나버렸어요. 90이 돼도 나이가 아무리 많이 돼도 마음 가운데는 성에 대한 욕구는 우리가 정말로 이게 생을 거듭하더라도 이게 남자 여자에 대한 욕계의 산한 이게 녹여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나이가 들어 돈을 쓰고 싶은 거야. 명품도 쓰고 싶고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잘 보이고 친구들한테 잘 보이고 그래가지고 이제 돈을 자꾸만 쓰는데 자 그러면 문제는 뭐냐? 아들한테 자꾸만 손을 벌리니까 이게 돈이 쌓이지 않으니까 정말 안타까운 얘기예요. 돈을 버는 게 그 아들이 얼마나 잘 버는지 모르겠지만 얼마나 기가 막혔어요. 근데 또 저는 이제 그런 경우는 엄마 아버지가 얼마나 사시겠냐. 엄마 아버지가 다 우리의 은혜가 지중하지 않냐. 이렇게 대답을 할 경우가 많은데 당하는 입장에서는 보세요. 며느리 입장에서는 어떻게 돼요? 너무 괴롭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먹고 살기도 힘든데.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제 어머니 우리 이제 그만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됐어요? 이게 또 상당히 문제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이제 그럴 때는 마음을 아프게 드리면 안 되고 이 아들 딸 된 도리로 말이죠. 이제 그때는 뭔가 하니 강원 양면의 정책을 써야 돼. 어머니 이제 아들한테 일방적으로 할 게 아니라 제가 이제 여러 번 그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어머니하고 앉아가지고 그땐 며느리는 강경하게 하든지 아들이 약하면 말이죠. 작전을 짜가지고 어머니하고 협상을 해야 돼. 마구잡이로 돈을 자꾸만 낭비하고 이러는 건 별로 올바른 게 아닐까. 왜냐하면 쇼핑 중독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돈을 써볼 때 사람이 신나거든요. 사실은 돈을 쓸 때 신나거든. 뭐 사들이고 가서 막 어디 가서 돈을 낼 때 거기 물건을 파는 사람도 굽신굽신 하잖아요. 그죠? 괜히 막 여왕처럼 폼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사실이 뭐냐면 아들 딸들이 며느리가 어머니를 같이 앉혀놓고 진지하게 뭐죠? 얘기를 해서 타협점을 찾아가지고 이 이상 더 할 수 없습니다. 어머니. 제질해야 됩니다. 그것도 일종의 알코올 중독이나 무슨 뭐 이런 중독성이 있어요. 담배 중독이 되거나 자꾸만 아들 딸들한테 습관이 되면 버릇이 업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게
다 서서히 괴로워지는 거니까. 물론 여유가 있다면 얼마든지 하면 좋겠지만 잘 판단하셔서 엄마 아버지 그 어머니하고 이건 안 되지 않냐. 어머니라 하더라도 그렇잖아요. 강경하게 제지하면서 협상을 통해 가지고 어머니 이러시면 안 됩니다라는 그런 어머니 이제 제가 꼭 모시고 다니겠습니다만 말이야. 똥뚝간에도 같이 가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말이지. 항상 이렇게 뭔가 같이 이렇게 그게 왜냐면 보살핌, 관심이 덜하면 말씀이죠. 여러분 엄마 아버지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기울여 드리시고 자꾸만 여러분들이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엄마 아버지에게 필요한 걸 자꾸만 공급해 드리면 그럴 가능성이 줄어듭니다. 여러분들. 외톨이가 되니까 더욱더 그런 일들이 심해지는 거예요. 관심을 가지고 어머니에게 사다 어머니 이거 드세요. 아니면 무슨 엽구집에니 립스틱입니다. 어머니 요즘에 다른 할머니들은 아주 빨갛게 칠하고 다녀. 할머니도 어머니도 빨갛게 칠하고 다녀보세요. 잠깐 배려를 해주면 그분이 살 걸 갖다 내가 차단해버리고 뭔가 이렇게 자꾸만 마음을 써주면 그 마음으로 먹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첫째로 제가 볼 때 며느리나 아들들이 어머니 아버지의 배려가 이른바 말하면 좀 열벗을지도 모르겠고 그것이 그런 응보로 나타나는 것일지도 모르겠고 저는 직접 그분을 안 만나 뵀으니까. 그러니까 좀 더 관심을 기울이면서 어머니 아버지하고 배려하고 선물도 드리고 할 수 있는 거 하면 훨씬 더 같은 시간을 많이 보내고 하면은 뭔가 좀 달라질 것이고 그렇게 말씀하신 그분조차도 자기를 한번 돌아보라고 그래봐요. 내가 시어머니를 얼마나 배려했는가, 내가 아들을 얼마나 배려했는가, 내가 아들이 얼마나 어머니를 배려했는가 이런 점들을 반성을 해보라고 그래야 돼. 그런 데서 타협점을 찾고 좀 더 어머니나 아버지, 시어머니나 시아버지에게 배려해주는 내가 먼저 선수를 치고 내가 필요한 걸 공급을 해주고 어머니도 한번 이런 거 한번 써보세요. 그러면 그 시어머니가 그런 며느리가 있는데 어디 가서 돈을 달라고 자꾸만 그런 마음이 나게 미안해서라도 안 그런다. 쪽제비 낯짝 있지. 자, 오늘은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모두 성불하시고 네. 불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능인선언원장 지광입니다. 이 불교 방송은 정말로 불교의 보배입니다. 부처님의 거룩한 뜻이 무엇입니까? 부처님의 가르침을 세상에 퍼뜨린 거 아니겠습니까? 불교를 정말로 한 차원 업그레이드 시키고 한국 불자들의 신심을 한 차원 더 장양시키기 위해서는 여러 불자님들의 정말 도움이 필요합니다. 몸과 마음을 다해서 많은 불자님들 ARS 한 통에 이 불교 방송이 살아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그 다음에 편달이 한국 불교의 새로운 날 그리고 새로운 시대 새로운 차원으로의 도약으로 그렇게 우리 방송 불교를 그렇게 인도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 ARS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